자, 지금부터 2020년 시험 대비 2020년 1차 시험이 되겠죠. 정보사회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론을 강의하는 강사님이 이제 전국에 한 4-5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연 이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을 무슨 과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조금 의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사회론이지 않습니까? 정보사회는 학이 아니라 론이고요. 국가정보론인가요? 학인가요? 학이죠. 그렇죠? 이게 정보사회론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정보사회론이라는 이 과목을 정보를 전공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게 맞는지 사회를 전공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이 정보사회라는 이 학문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협회가 있어가지고 학문을 정립시키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출제를 누가 하냐? 현역 군인분들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정보직 관련된 군인분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목적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또는 인터넷 강의를 보시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25문항, 즉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처럼 90점, 100점 맞는 과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90점, 100점 맞으려면 1년, 2년 공부해도 안 돼요. 왜 어디서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다행인 거는 우리는 해병대가 제일 약하죠. 한 62점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70점 안쪽으로 끊어질 거예요. 올해의 시험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사회론 몇 점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76점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정하실 때 이 과목을 76점 그리고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지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에서 지문이 좀 길게 나왔었는데 대부분 민진규 교수님 책에서 대부분 출제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보학이 오히려 점수는 더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점수를 한 80점. 그렇다면 결국은 국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정사론이라는 과목과 이 국가정보학 과목은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목표 점수는 76점이고요. 나머지 24점은 맞출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조금 운이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찾은 자료에서 좀 많이 맞으면 80점까지도 가능하실 건데 6개월 동안 공부해서 80점 이상 맞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80점 이상 못 맞으면은 이 점수 못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니멈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수업만 듣고 하신다면 64점에서 68점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조금을 해도 60점대는 맞으시는 거고 공부를 아주 많이를 해도 76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과목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제가 기출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우리가 논의를 좀 할 거거든요. 사실 이 전기수에서는 시간도 11주밖에 안 되고 짧아가지고 책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를 보고하는 걸 보니까 25문항 중에 16문제가 우리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어요. 16문제가. 근데 해마다 10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아시죠? 정보사회론 조윤희 선생님이 쓰신 그 기본서 부분이 10문제가 뭐예요? 한 5문제? 10문제가 채 안 나오게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이 교재를 쓰지 않았었는데 요번에는 또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잡는 형식으로 해서 8주 동안 기본서를 나갈 거고요. 4주 동안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12주 동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강의 계획서를 잘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4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정보사회의 이해 파트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2-3문제는 분명히 이해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2-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오늘 범위에 포함이 되실 거고 전반적으로 정보사회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오늘 더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 이 기본서는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기본서를 요번 기수에는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번 기수는.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짧게 끊을 건데 7주에서 8주 정도 그 교재를 나갈 거예요.
아마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3월 달이 되면은 우리 시험 문제 요번에도 나왔던 인터넷 URL이라든지, URL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인터넷 주소 체계. 요번에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인터넷 기술과 IT 기술,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9회차, 10회차에서 2주 분량으로 우리가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컴퓨터 활용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목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예요. EDPS, 에드삭, 에드박 들어보셨죠? 네. 저 혼자만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 과정,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동안 8시간짜리 특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들을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2주간 해서 총 12주 동안 이론 정리가 되고, 사실 12주 동안 이론 정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완벽히 준비가 됐다라고는 솔직히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왜 못 쓰고 있냐면, 제가 괜히 책 썼다가 욕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시험이 정립화되지도 않고 정말 나오는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괜히 책을 썼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저는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문풀러 갈 겁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니까 나머지 3개월은 문풀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을 듣고 만점은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한 4-5분 정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5분 정도 되시는 강사님들도 실제 시험 보면 100점 맞지 못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정말 나오는 범위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나요? 과감히 버려야죠. 하지만 모든 출제위원회, 이 군인이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출제를 잘하면 본전이고요. 출제를 못하면 다음번에는 출제위원이 되지 않겠죠. 그럼 출제를 잘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입에 말이 안 나오는 걸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말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연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들을 대부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를 추가로 내는 거죠. 요번에 국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국어. 판소리 문제가 났어요. 판소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에도 모든 국어 교수님이 한두 분이 아니시겠지만 판소리 문제를 어떻게 맞춰요? 그 명인의 이름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돼요? 과감히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80점, 9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깊게 공부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깊게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얇게 넓게 공부하는 게 이거는 결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계획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의 기출문제들을 정리를 해본 결과, 최근의 기출문제에서 혹시 7급 보시는 분도 계시고 9급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7급과 9급에 대해서 출제됐던 부분의 범위를 나눠본 거예요. 7급 보시는 분들은 국제협약 문제, 베른 협약이 시험 문제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바젤 협약이나 베른 협약, 국제 관련 협약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협약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암기하실 거고, 국제 기구, 최근에 나왔던 거는 아이칸이라든지 ITU라든지 국제 인터넷 기구 어디예요? 닉이라든지 아마 이러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시험 문제 최근에 7급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국제협약기구에서는 9급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9급과 7급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9급 문제, 7급 문제 모두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급은 인물 문제입니다. 인물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맞추는 문제거나 저서를 맞추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정보사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의 저서 대표적으로 뭐 있죠? 그렇죠. 제3의 물결.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최근에 말씀하신 부의 미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부의 미래는 너무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지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제3의 물결에 대한 내용.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읽어보실 거예요. 불가능한 거겠죠. 이 사람들 저서와 인물을 맞추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쓴 책들을 다 읽어보실 거냐는 거죠. 못 읽어보겠죠. 결국은 요약을 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저작권법.
알겠죠?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우리는 법에 대한 원문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차피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저작권은 사후 몇 년이죠 지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작권은 사후 몇 년이에요?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거. 그게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게 미키마우스법에 의해서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쨌든 공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정보 웹 기술, 인터넷 기술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보다 쉽게 이 파트를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전 기수에서도 전 타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바로 IP 주소였거든요. IP 주소. IP 주소를 계속 강조하고 URL이 뭐죠? 인터넷 주소. 그죠? URL을 쳐갖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URL 안에 치는 거는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이 뭐고 IP 주소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건 충분히 아는데 도메인 네임을 쳐요? IP 주소를 치세요, 여러분들은? 도메인 네임을 치시죠. URL 주소란에다가 다음.net 이런 식으로 URL 주소에다가 도메인 네임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그 사이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IP 주소로 변환하는 거예요. 어떤 서버를 통해서? DNS라는 서버를 통해 가지고. 네,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찡그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웹 기술인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 처리나 컴퓨터 활용 능력,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공부하셨던 컴퓨터 일반 과목을 하신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아시는 내용 굉장히 쉬운 거예요. IP는 지금 버전 뭐 쓰죠? 4에서 뭘로 올라가요? 6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건데 제일 어려워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개념은 오늘 할 겁니다. 두 문제짜리는 오늘 할 거고 정보화의 현상 어떻고 용어들이 무엇인지 기타 한 문제 나왔어요. 이 기타는 저도 모르는 문제예요. 25문제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구급 문제에서는 인물 저서가 조금 줄긴 하지만 결국은 인물 저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시험 보셔야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엘빈 토플러하고 또 뭐 마크 포스터라든지 마뉴엘 카스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인물 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똑같아요. 정보 웹 기술, 인터넷 기술은 똑같이 나옵니다. 증강현실, IoT 기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회와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건 아마 사회를 전공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9급은 특히 뉴미디어 쪽에 또 나옵니다. 뉴미디어 뭐죠? 뉴미디어의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미디어를 받았죠. 다중매체, 대중매체라고 미디어를 받았는데 요즘은 뉴미디어의 시대이죠.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 쌍방향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고 정보화 현상에 대한 건 똑같이 나왔는데 9급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정보화에 대한 의미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출제가 아주 많이 될 거고요. 역시 법 관련된 부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 최근에 9급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9급, 7급을 구분하지 않고요. 가장 기출문제로 나왔던 이론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거고 지지난주 21일 날 있었던 시험 문제를 복원을 했거든요. 복원한 문제에서 사실 정보사회로는 제일 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쉬웠어요. 제일 어려운 게 국어고 국가정보학이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 지문 부분에 대해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정보사회론이 제일 쉬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너무 부담 안 갖게 고민하시지 말고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수업에 대한 간단한 문제 4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1회차 수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7급 나왔던 문제이고 9급도 나온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거 기출문제예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실제 시험도 문제가 3줄, 4줄 안 나옵니다. 한두 줄만 나옵니다. 한두 줄. 아시겠죠? 한두 줄밖에 안 나와요. 문제 정말 간단하잖아요.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건 무엇이냐?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인데 3번의 제주 평화선언 환경협약
협약이라는 부분은 해당하지 않겠죠. 평화선언, 환경협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고 3번 정답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뭘 공부하셔야 돼요? 람사르 협약이 뭔지, 스톡홀름 협약이 뭔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바젤 협약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용어이지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하나씩 적어보시는데 람사르 협약은 뭐냐면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람사르 협약은 물세 협약이에요. 물세 또는 철세라고도 저희가 얘기하죠. 물세나 철세. 물세나 철세에 대한 습지 보호 협약이에요. 습지 보호 협약. 물세나 철세에 대한 습지 보호 협약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그게 람사르 협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철새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우리나라에 옵니다. 서해안에 있는 늪지대에 있는 인천 쪽에도 오고요. 남해안도 오고 합니다. 이러한 철새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이제 병도 많이 옮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습지나 늪지를 다 없애버린다면 이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럼 말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람사르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당연히 환경협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두 번째, 스톡홀름 협약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OPOS라는 게 있어요. OPOS. 이건 한번 적어 놓으세요. 약자인데 뭐 약자를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OPOS라고 적어 놓으시고 적어 놓으세요. 불러 드릴게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적어 놓으세요. 스톡홀름 협약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핵심이에요. 그래서 OPOS를 배출하지 말자라는 거죠.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말자는 국제협약이에요. 왜요? 이거를 배출하게 됐을 때 근교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근교에 있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막 배출하다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배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협약. 그 무슨 협약이래? 이게 바로요. 스톡홀름 협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바젤 협약인데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적어두세요.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처리 협약.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처리 협약.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처리 협약.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바젤 협약은 바젤에서 협약이 이루어진 건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본이 자꾸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여기에 말하는 바로 유해 폐기물을 계속 버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였었죠. 왜요? 그게 흘러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협약이에요. 그게 바로 바젤 협약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환경협약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만 정리가 사실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저작권 협약이에요. 저작권 협약.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지만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한 협약이 국제협약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개입니다. 이 협약들을 여러분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또 외우시게 될 거고요. 아시겠죠? 자, 결론은 환경협약에 대해서도 하나 외웠고 저작권 협약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거. 왜 저작권 협약이 제일 많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BTS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이 BTS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BTS 어떤 소속사나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인정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BTS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들을 수 없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끼리 다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을 인정을 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전 세계 협약된 협약 국가에서는 모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협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3번 먼저 보겠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자, 다음 보기 중에 미키마우스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미키마우스법이 정보사회론에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키마우스법이라는 거는 약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사실 미키마우스법이 아니에요. 저작권 연장법이에요. 적어두세요. 저작권 연장법. 카피라이트 텀 익스텐션 아트라고 해서 저작권 연장법이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저작권 연장법. 말 그대로죠. 저작권을 어떻게 하자? 연장하자라는 거죠. 저작권을 연장하자. 자, 미키마우스 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이 법이 왜 생겨났냐면 우리나라는 국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미 하원의원에서 바로 이 디즈니랜드사랑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분이 미키마우스법에 의해서 그 디즈니랜드사가 50년이 끝나요 이제. 저작권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거죠. 해마다 수십억의 수천억의 저작료가 들어오는데 이 디즈니랜드사가 더 이상은 저작료를 못 받게 생긴 거죠. 50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70년으로 바꾸자라는 걸 이 의원이 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저작권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같이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법이다. 정확한 거죠. 그리고 손오보노 하원 의원이 발언한 법안으로 저작권을 상실하게 되는 디즈니랜드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 저 어렸을 때 많이 나오던 명절 때마다 나오고 일요일 아침마다 나오는 톰과 제리 이런 것들. 그런데 만화 영화 제작권을 연장하였다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른다. 맞고요. 4번 미키마우스법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 정한다?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저작권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70년으로 같이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 늘렸다고 우리도 같이 늘려야 되느냐? 협약을 했다고요. 이 협약이 바로 뭐냐면 베른 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베른 협약을 맺었어요. 이 베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늘렸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베른 협약. 이게 바로 저작권 관련 대표적인 베른 협약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베른 협약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 바젤 협약과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베른은 어느 나라 수도일까요? 스위스. 그렇죠. 스위스. 스위스에서 보통 많이 이런 국제 협약이 많이 이루어지죠. 유럽에서는 스위스라든지 이런 좀 살기 좋은 나라 있죠. 그런 데서 많이 협약이 이루어지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런 협약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2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다시 2번 문제 보세요. 자, 2번. 다음 중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기구로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그리고 말씀드린 거기 나와 있는 비영리 기구로 비영리 기구 2개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끊었을 때는 2개로 압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끊었을 때 어디냐면 NIC, 닉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칸, 여기 보기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네요. 아이칸. 요 2개의 기구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닉과 아이칸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칸이 더 상위 기관이에요. 아이칸이. 그래서 아이칸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둘 다 도메인 네임을 관리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을 왜 관리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군파르타 .co.kr이죠. 자, 여기 있는 KR은 무슨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가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KR, 미국은요?
미국은 안 쓰죠.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얘네들은 국가 도메인을 안 써요. 그 안 쓰고 어떻게 써요? 그냥 .com 세 자리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net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국가 도메인은 미국은 없고요. 일본은요. 일본은. 그렇죠. JP, 중국은 뭐 CN 이런 식으로 국가 도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CO는 뭐예요? 컴퍼니의 약자겠죠. 고등학교는 하이스쿨, HS, 미들스쿨, MS 이런 식으로 기관 분류 도메인이 오고 기관명 도메인이 오고요. 앞에 호스트명이 옵니다. 월드와이드 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잘 보시면 아이칸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국가별로 어느 도메인들을 관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마다 관리는 누가 하냐? 닉이 합니다. 닉 중에 우리나라는 KR-닉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일본은 JP-닉이라는 기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칸이 더 상위 개념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는 다음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음 점 넷이잖아요. 넷. 이거 나라 도메인 없잖아요. 누구나 살 수는 있어요. 도메인을. 하지만 이렇게 세 자리 도메인을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 이 아이칸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국가별로 도메인을 관리하는 것은 보통 닉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기구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이칸이 더 큰 개념이다. 아이칸이 먼저 생겼어요. 이 기구가. 그리고 나중에 닉이 생긴 거예요. 됐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영리 기구로 1998년 미국 상무부가 만든 이 기구는 KR과 같은 국가 도메인과 회사를 의미하는 닷컴과 같은 도메인의 생성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이칸이 요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닷컴도 같이 관리한다고 했죠. 이것도 같이 관리하니까 정답은 아이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 나라에서의 이러한 부분을 관리한다. 그 국가 것만 관리한다. 그러면 KR-닉이나 JP-닉이나 이런 닉이고요. 됐죠? 더 작은 개념을 관리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아이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넘기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답은 1번이에요. 아이칸. 그러면 아이칸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2, 3, 4번이 왜 보기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는 나올 수 있어요? 보기로 나왔던 게 다음에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게 다른 보기들이에요.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답만 찾으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위포라고 하는 기관은 적어보세요. 위포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입니다. 이게 바로 위포예요. 지구가 아니라 기구입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라고 해서 이 위포는 지적재산권에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저작권이죠. 지적저작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쉽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체라고 하죠. 무체.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 무체의 저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 눈으로 보이나요? 노래가 어떻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체에 대해서 저작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노래만 해당하나요? 아니죠. 뭐도 해당되겠어요? 노래 말고도. 영화. 포함되겠죠. 영화. 영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겠죠. 실제로 없잖아요. 물건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는 유체라고 하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 무체를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위포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라고 해서 IETF도 여러분들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관리를 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 협의하고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모르시겠지만 통신 규약이거든요. 이런 통신 규약들을 관리하는 기구를 IETF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TU는 거기 나와 있는 근데 국제전기통신연합.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는 국제통신규연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전기통신에 관련된 전파라든지 어떤 신호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예요. 이 기구들을 앞으로 정말 많이 외우게 될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6개월 동안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것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4번 보시면 다음 중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 수정, 배포할 권리와 원리의 조건에 동일한 결과의 배포 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이나 2차 저작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졌다. 재배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오픈 소스이다라는 거죠. 오픈 소스.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아시겠죠? 누구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리눅스 누구든지 다 갖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리눅스는 아무나 갖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만든 저작자가 이거 저작물을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리눅스는 서버용일까요? 클라이언트용일까요? 클라이언트용이죠. 클라이언트용으로 쓰이는 게 바로 리눅스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돈 주고 사야 되죠? 윈도우즈는 오픈소스가 아니거든요. MS사에 돈 주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윈도우즈랑 비슷한 개념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리눅스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고요. 정답은 아파치입니다. 아파치는 적어보시면 그 밑에 제가 적어드린 거에도 있지만 월드와이드웹용 서버용 소프트웨어, 서버용. 그래서 이 아파치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월드와이드웹에서 멀티미디어들이 재생이 잘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오픈소스의 웹 서버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웹 서버로 사용한다. 서버용에서는 아파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 혹시 리눅스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웹 서버용이라는 거죠. 클라이언트용이 바로 뭐다? 리눅스가 되는 거고요. 서버용이니까 아파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파치. 그래서 아파치는 외우실 때 다음에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실 거는 월드와이드웹용. 우리 보통 인터넷 주소 들어갈 때 월드와이드웹용 그 다음 들어가잖아요. 이 월드와이드웹 요겁니다. 이거용 웹서버다. 아시겠죠? 웹서버용 무료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당연히 2번이 되는 거고요. 파이어폭스라든지 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나중에 인터넷 기술 설명드릴 때 한 번씩 더 말씀을 이런 걸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 중에 HTML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이퍼텍스트 마크로 랭귀지. 요즘에 하이퍼텍스트 마크로 랭귀지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죠? 이걸로 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전엔 그땐 그렇게 했어요. 예전엔 태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일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보니까 홈페이지 굉장히 허접했죠, 옛날에는. 근데 점점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 PHP라든지 ASP라든지 JSP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프로그램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죠. 이때 필요한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주 깊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4문제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4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려우면 편하게 생각하세요. 버리시는 거죠. 어려우면 버리면 돼요. 그냥 버리고 쉬운 거 위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맞추면 돼요. 하지만 버릴 만큼 우리가 막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차분히 하시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정을 좀 피고 공부를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6개월 동안 우리 대장정을 못 갈 수도 있어요.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거니까. 자,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를 하고 자, 지금부터 뭘 하실 거냐면 자, 제가 나눠드린 요 시험지에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맨 뒤에 제일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보시면 심화 문제를 통한 이론 정리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심화 문제가 있어요. 심화 문제. 1번에 네트워크 사회의 개념을 이론화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단어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론 시간에 앞으로 문제는 많이 안 풀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단어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한 거고 심화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대부분이. 그래서 심화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가 25문항을 다 복원을 못했고 20문항이거든요. 20문항. 그래서 20문항을 복원한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 20문제를 지금부터 제가 20분 드릴 거예요. 20분 동안 요걸 한번 풀어보시고 몇 개 정도 맞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감을 잡고 바로 문제 해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5분이니까요.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10분만 있다가 요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